대륙을 가로질러 운전해가는 내내 나는 매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을 수용하겠노라는 내 맹세에 일격을 가하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숲을 지나 안쪽의 들판으로 운전해 들어가는데 특유의 고요함이 흘러야 할 곳에서 난데없는 회전톱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샌디와 내 친구 밥 굴드가 목수용 앞치마를 두르고 한창 공사 중인 어떤 구조물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믿지 못할 광경에 나는 말 그대로 두 눈을 비벼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샌디는 해맑은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밥굴드가 도와주겠다고 하여 같이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내 목소리의 톤이 어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에게 지금 당신이 집을 짓고 있는 땅이 바로 내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던 기억은 난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매우 해맑은 목소리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을 테니 자신이 떠나면 이 집은 내 것이 되는 거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끝내고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반응을 보이기 전에 일단 집으로 들어가 명상을 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 머릿속 목소리가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해 보시라. 이게 말이나 되나? 어떻게 저 여자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나는 내 땅에 집이 또 생기는 게 싫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사는 것 자체가 싫은데 뭐 때문에 나한테 집이 한 채 더 필요하겠어? 세상 천지에 누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의 땅에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냐고.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미 나는 호불호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생각들을 침착하게 지켜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만일 내가 집이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였다면 목소리는 이건 기적이 아닌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신이 쥐어주시는 두 번째 집을 갖게 되다니 라고 말했을 게 분명했다.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었다. 나는 내가 목소리에 삶의 운전대를 쥐어주기는커녕 그것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을 것임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 이 실제 상황을 내 길을 가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 길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키는 데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후자의 자유를 택할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삶을 대상으로 내 실험의 핵심이었다. 호불호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 문제라면 삶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 앞치마를 질끈 매고 샌디의 집 짓는 일에 손을 보탰다. 다시 집을 짓고 있으려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 나는 풋내기가 아닌 어엿한 목수였다. 무언가를 처음 할 때와 두 번째로 할 때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컸다. 어떤 일을 하건 제대로 알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정신력 역시 강해졌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은 샌디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삶의 흐름이 나를 이 상황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었다. 나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일종의 의식처럼 나의 일을 바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샌디의 오두막을 지으면서부터다. 나는 아무 일에도 나서지 않았는데 삶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듯 저절로 펼쳐졌다. 나는 그 힘을 섬겼다. 신, 그리스도, 영 등등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좋다. 그것은 더 이상
그저 신앙할 무엇의 이름이 아니었다. 나를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사건들은 만져질 듯 생생한 현실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한 모든 것을 우주의 힘에 바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날 거기에 데려다 준다면 따라갈 수밖에. 샌디의 집은 아주 단순했다. 처음에 내가 지으려고 생각했던 집과 오히려 더 유사했다. 대략 3.6 곱하기 4.8m 크기의 자그마한 그 오두막에는 전기도 배관시설도 내벽 판자도 없었고 창문 틀도 스크린과 약간의 플라스틱만으로 가렸다. 완성까지 대략 6주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은 오두막이었지만 샌디는 너무나 좋아했다. 처음에 내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는 웃음만 나온다. 그 뒤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오두막과 관련하여 벌어지게 될지를 당시에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여름이 끝났고 산타페 대학의 개강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게 지켰다. 내가 허구한 날 매사를 통제하려 들고만 있으면 삶이 날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롯이 수용하겠노라는 마음가짐으로 첫날의 강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올 때 나는 그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며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게 있나? 나는 재미도 있고 그들의 삶에 도움도 될 만한 지식이 내게 많이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일어나서 그냥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그것은 내 영적인 여정의 다음 단계, 즉 교사가 되기 위한 포석이 깔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말은 술술 흘러나왔다.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생각하며 말한 것도 아니었다. 한 학기 동안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로드맵이 첫 시간에 모두 나왔다. 이미 커리큘럼이 다 짜여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숲속 한가운데 차 안에 앉아서 경제학 보고서를 쓰던 때와 흡사한 경험이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감의 흐름이 흡인력 있는 강의로 변해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거기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학기가 진행되어 가는 동안 이런 현상이 수업마다 되풀이되었다. 수업 중 내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내가 놀랄 정도였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에 명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끈질기게 목소리를 지켜보며 체득한 배움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응집된 전일체로 화하여 나오는 것 같았다. 수업의 전제는 이러했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은 이 진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제를 탐구하기 위해 물리학과 생물학과 심리학과 종교가 동원되었다. 그 모든 것이 말하는 바가 결국 같은 것일 수 있는가? 내가 이런 관점으로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실 나는 생각으로 소일하지 않는 법을 터득하는 데 모든 시간을 바친 사람이다. 내가 나서서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업 하나하나가 그렇게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어쨌거나 매 수업마다 강의는 내 눈앞에서 절로 펼쳐졌다. 수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보통 학기 초에 등록하는 학생은 20명 정도였는데 학기 말이 되면 인원은 그 2배로 늘어나곤 했다. 내가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수업도 있었다. 등록한 학생은 20명인데 40명 정도의 학생이 추가로 교실에서 혹은 복도에서 강의를 들었다. 학생들은 계속 친구들을 데려왔다. 나는 여전히 고요한 삶을 원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수행에 방해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수업 직전에 학교에 도착했다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떠나고 교수진 회의나 학교 행사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스스로를 격리시키려고 했었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었다. 때는 70년대였고 나는 의식혁명의 한 가운데에서 우주적 사고를 가르치고 있었으므로 시간이 흐르자 학생들과 그들의 친구들은 내 집에서 열리는 일요일 명상 모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는 듯 산타페의 수업은 또 다른 아주 영적인 사건들이 흘러들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번에는 하필이면 내 박사 논문이 빌미가 되었다. 나는 고프만 박사에게 내 인생은 이미 경제학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어서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은 전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그가 나에게 약속을 하나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기에 대한 호의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읽어볼 만한 것이면 뭐라도 좋으니 써서 논문으로 제출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구프만 박사를 대단히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수밖에. 그래서 그 뜻에서 글을 쓰기로 했다. 바로 그날 밤 나는 경유 램프를 켜고 방바닥에 앉은 뒤 그렇게 큰 약속에 걸맞을 만한 내용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자문해 보았다. 아주 중요한 것을 쓸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곧 머리를 스쳤고 나는 고프만 박사가 그것을 읽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것은 모든 과학과 종교의 배후에 존재하는 일체성과 머릿속의 목소리에 대해 써보라고 삶이 내게 던져준 기회 같았다. 산타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주제가 정해지자 영감이 쏟아졌다. 그 글이 경제학 박사 논문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가슴과 영혼을 바쳐 글쓰기에 매진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졌듯이 완성된 글은 저만의 운명을 갖고 있었다. 박사 논문 심사위원 중 한 분의 소개로 한 출판사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내 논문은 진리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은 아마존에서 매달 몇 부씩은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이 책을 탄생시킨 일련의 내맡김의 행위에 대해 주어지고 있는 적당한 찬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마음의 목소리를 따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개인적인 호불호 대신 삶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 나는 어느새 목수이자 스승이자 저자가 되어 있었다. 나의 내면 역시 성장했다.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짓던 명확한 선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산타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경험한 에너지는 내가 요가와 명상을 하면서 경험했던 에너지와 다르지 않았다. 명상을 할 때면 그 에너지는 위를 향해 흘러서 나를 일상적 자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학생들 앞에 서 있을 때면 바로 그 동일한 에너지는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강의로 폭발해 나왔다. 나는 모든 것을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러 오는 것과 명상 수행을 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다.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은 놀라운 삶의 흐름이 날 그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내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것도 놀라운 삶의 흐름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이 목적지들 중 내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은 결과였다. 나의 삶은 내맡김의 결과들로 조금씩 채워졌다. 나는 내가 설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설계된 삶에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날 어디로 데리고 갈 작정인지는 아무리 허무맹랑한 꿈속에서도 미처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